카로티노이드 같은 보조색소는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흡수해요. 강한 에너지를 지닌 짧은 파장 빛을 수용함으로써 이 식물 세포를 보호해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보조색소 덕분에 식물은 선크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변입니다. 광합성 다들 아시죠? 요거 세포호흡의 역반응이에요. 세포호흡에 관해서는 앞서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광합성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7세기의 유명한 화학자이자 의사였던 헬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기가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음을 최초로 밝혀낸 사람 가운데 한 명이고요. 이 가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또한 그는 자연에 대한 지식은 실험을 통해서 가장 잘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도 했어요. 약 90kg의 흙이 담긴 화분에다가 2kg짜리 버섯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물만 주었어요. 5년 뒤 나무가 많이 자랐겠죠. 나무의 무게를 재어봤어요. 약 77kg이었습니다. 매년 가을 이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까지 고려한다면 나무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런데 이 화분에 있는 흙의 무게를 달아보니까요. 아니 5년 전보다 불과 50g 정도 가벼워진 거예요. 헬몬트는요. 약간 줄어든 흙의 무게는 실험적인 오차로 간주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야, 나무는 흙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자라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핵심은 좀 비껴갔어요. 연금술사이기도 했던 헬몬트는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는 나무가 타면서 나온 연기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확인했어요. 그 이산화탄소를 숲의 카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산화탄소와 광합성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식물이 그 햇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한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토양이 식물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지 못했죠. 물론 광합성이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을 발견한 건 인정해야죠. 1771년 영국의 화학자 프리스톨리는요. 촛불을 켜두어 나빠진 공기가 여기에 식물이 자라면 다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프리스톨리는 식물이 이 산소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광합성 원리에 대한 의미 있는 단서를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은요. 영국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 출신의 의사였어요. 잉엔하우스는요. 유럽 전역을 돌며 천연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간 그는 돈도 잘 벌었답니다. 또한 그는 이 식물이 자라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친구였던 이 프리스톨리의 공기실험 결과를 듣고는요. 잉엔하우스가 아주 신중하게 1년의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79년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산소를 발산하는데 식물의 녹색 부분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후 그는 식물이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그 식물 조직을 만든다고 정확하게 제안했습니다. 잉엔하우스의 성과는요, 광합성 과정 규명을 향한 온전한 연구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스스로 당을 만든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아냈어요. 산소는 부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세포의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엽록체죠. 이 사실은 1880년 독일의 식물학자 엥겔만이 밝혀냈습니다. 엥겔만은요, 광합성하는 미생물 핵함을 일직선으로 쭉 편 다음에 다른 부위에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이 닿도록 이 파장별로 나누어 쪼여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이 엥겔만이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과연 어느 쪽으로 많이 모여드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의 파장별로 세균의 분포를 기록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산소 발생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아주 기발하죠. 그 결과 청자색광과 적색광 부위 핵함 주변에 호기성 세균,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많이 모여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듯이요, 광합성에는 빛의 종류도 되게 중요해요. 즉 특정 파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식물은 엽록소를 사용해서 빛을 잡는데요. 적색광과 청색광 파장만 흡수하고 녹색광은 반사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 식물이
햇빛에 있는 모든 빛에너지, 즉 모든 파장의 빛을 다 이용할 수 있다면, 다 흡수한다면 식물은 어떻게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흔히 광합성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요약해서 표현하는데요. 실제로는요, 많은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식물에서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엽록체죠. 보통 렌즈 모양인 이 엽록체는요, 지름이 한 3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두께가 1 내지 3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엽록체는 맨 바깥쪽에서부터 외막, 내막, 틸라코이드막 이렇게 세 종류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동전 모양의 틸라코이드는요, 겹겹이 쌓여서 그라나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액체들이 있거든요. 그 액체를 스트로마라고 부릅니다. 예, 맞습니다. 틸라코이드는 동전 하나 같은 거고요. 그 동전이 쭉 쌓인 게 바로 그라나입니다. 광합성에는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장인 가시광선이 사용되죠. 이런 빛을 흡수하는 색소는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합니다. 식물은 주로 엽록소라는 색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카로티노이드 같은 보조 색소는 가시광선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흡수해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잖아요. 강한 에너지를 지닌 짧은 파장 빛을 수용함으로써 이 식물 세포를 보호해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보조 색소 덕분에 식물은 선크림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흡수한 에너지의 일부를 엽록소로 전달해 주기까지 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틸라코이드 막에서 빛 에너지가 ATP와 같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빛을 이용하니까 명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로마에는 명반응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6개의 이산화탄소를 연결시켜 포도당을 만드는 일련의 반응, 즉 탄소 고정을 수행하는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탄소 고정이란 또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요, 6개의 이산화탄소를 연결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일련의 반응을 흔히 암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명칭은 다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은 명반응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암반응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명반응은 빛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이고 암반응은 빛이 아니라 화학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인데 결국 그 화학 에너지가 어디서 왔죠? 빛에서 왔잖아요. 1950년 미국의 화학자 켈빈 그리고 생물학자 벤슨은요, 탄소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암반응의 베일을 벗겨냈습니다. 보통 탄소 원자는 이 원자 핵에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있어요. 탄소 12, C12입니다. 자연계에는 이 탄소가 제일 많죠. 그런데 탄소 동위원소 가운데요, 원자핵에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가 있는 탄소 14, C14도 자연계에 소량 존재합니다. 켈빈과 벤슨은 탄소 14로 된 이산화탄소를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에 공급했어요. 그 클로렐라에서 시간대별로 그 유기화합물을 추출해서 탄소 14를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산화탄소가 먼저 5개의 탄소로 된 분자에 결합해서 6개의 탄소 분자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분자는 이내 2개의 분자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탄소로 돼 있겠죠, 각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5개 탄소 분자는 다시 만들어졌고요. 그게 다시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하면서 과정이 반복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소가 고정되는 과정, 켈빈 회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광합성 전체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켈빈 회로 1단계를 촉매하는 효소를 루비스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원래 이름은요, 리뷸로스 1,5-biphosphate, RUBP가 됐죠. 다음에 카박실레이스 옥시게네 합쳐서 루비스코로 줄여 말합니다. 루비스코는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원활한 이산화탄소 고정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효소가 필요합니다. 어림잡아서 식물 잎에 존재하는 전체 수용성 단백질, 그러니까 물에 녹는 단백질, 그 가운데서 약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루비스코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지구에 존재하는 효소 가운데 루비스코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탄소 고정의 90% 이상이 루비스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정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연간 약 1000억 톤 정도로 추정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광합성은 호흡의 역반응입니다. 광합성 생물,
식물과 일부 미생물도 포함됩니다. 이 광합성 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시켜서 푸어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산소를 방출하죠. 이들은 빛과 물, 그리고 간단한 무기물만 있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 영양 생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이들 독립 영양 생물의 삶을 의지하고 있죠. 이름하여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에너지 흐름을 놓고 보면 광합성 덕분에 지구 생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광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광합성은요,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 3단원에서 세포호흡과 함께 나옵니다. 그 자세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교과서를 보면 훨씬 재밌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